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문득 오래전에 잊은 사람 하나 떠오른 적 없으세요? 눈 감고 떠올리면 그때 그 사람의 향기며 말투까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저도 그래요. 그날 종묘 앞 식당에 낯선 손님 하나 들어왔을 때 50년 동안 묻어둔 내 첫사랑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았죠. 종묘 앞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작은 전집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치전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사람은 다름 아닌 69살의 권순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맛을 지켜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문을 열었고 손님들은 그녀의 파전과 막걸리를 찾아 발걸음을 했습니다. 작은 평상 5개가 전부인 가게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이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6시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추는 3번 씻어야 제맛이 난다며 꼼꼼하게 준비했고 된장은 시골에서 직접 담가 보내주는 것만 고집했지요. 이런 정성 덕분에 단골 손님들은 순이 할머니 전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 부치고 해지는 하늘 바라보며 막걸리 한잔 하는 게 내 낙이지 뭐. 아침에 일어나 몸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나이라오. 순이는 단골 손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건넸지요. 종묘와 을지로를 연결하는 통로 덕분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이는 가게 앞 야외에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특히 그녀의 정과 함께 마시는 잔 막걸리가 위로가 된다고 소문이 나서 더 그랬지요. 어느 초여름날 가게에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남자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파전 하나와 막걸리 한 병을 주문했지요. 처음에는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 그런가 보다 했지만 특별할 것 없는 손님이었지만 순이는 그가 전을 먹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틀 후 그 남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순이는 전을 내려놓으며 물었지요. 젊은 사람이 왜 자꾸 이런 노인네 가게에 오나? 근처에 더 맛있는 데 많을 텐데. 남자는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 전이 제일 맛있어서요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3번째로 찾아온 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순이는 평소처럼 문 앞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그 남자가 천천히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권순이 할머님 맞으시죠? 순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동네에서는 전집 할머니로만 불렸지 본명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누구? 저희 할아버지가 꼭 뵙고 싶어 하셔서요. 김용수라는 분인데. 그 순간 순이의 손에서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고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이름, 김용수. 자세히 보니 그 젊은 청년의 얼굴이 젊은 시절 용수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시간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살 그해 여름 순이는 고향 연천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꿈 하나를 안고 왔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술주정과 매일 밤 이어지는 부모님의 다툼을 피해 달아난 것이었죠. 주머니 속에는 고작 5,000원과 고향 친구가 적어준 주소 한 장이 전부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순이는 친구가 적어준 주소를 찾아 나섰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순이는 이틀 동안 역 근처에서 노숙했어요. 3일 동안 끼니를 굶은 적도 많았고 술 취한 아저씨들이 무서워 벌벌 떨기도 했습니다. 얘야, 너 길거리에서 자니? 미니스커트에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저 돈 없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 안 됐네. 밥은 먹었니? 순이는 순간 그 여자가 하늘에서 보내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따라간 곳은 역전다방이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쾌쾌했고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너 여기서 설거지해. 그 여자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다방에는 매일 오는 손님이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바로 김용수였습니다. 을지로에서 용접을 하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그는 다른 손님들과는 달랐습니다. 착해 보였고 순이는 그에게 자연스레 눈이 갔어요. 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기 마담 언니는 순이에게 절대 홀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홀에 나오면 아저씨들이 손을 잡거나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죠. 순이는 주방에서만 일했습니다. 어느 날 무서운 아저씨들이 다방에 들이닥쳤어요. 마담 언니는 두들겨 맞았습니다. 언니가 사채를 쓴 모양이었지요. 주방에서 떨고 있던 순이를 그중 한 명이 발견했습니다. 쟤라도 데려가자며 순이를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용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 아내한테 손대지 마라 라고 소리치며 순이를 지켰지만 그 역시 두들겨 맞았습니다. 다행히 순이는 끌려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순이는 용수의 터진 입술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용수 씨.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넌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용수의 말에 순이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 후 순이의 다른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사 같던 언니는 없어지고 새로운 마담 명자 언니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순이를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너 이제 20살이지? 그럼 이제 밥값 해야지. 명자 언니는 순이에게 커피 배달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배달이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쿠폰을 끊는다고 표현했지요. 순이는 모텔 가게에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한 남자들의 욕구를 달래줘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녀를 걷어준 명자 언니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순이의 몸은 더럽혀지고 영혼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용수를 볼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수가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남자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다방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명자 언니처럼 진한 화장을 하고 뾰족한 구두를 신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때였습니다. 다방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에 취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용수였습니다. 그는 잔뜩 취해 있었지만 순이를 바로 알아보았죠. 순이야. 용수의 목소리는 술 기운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그녀는 내심 용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다르게 내뱉었죠. 나 만나려면 티켓 끊어야 하는 거 알지? 순이의 말에 용수의 눈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티켓 끊을게. 용수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그날 밤 근처 모텔에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용수의 따뜻한 손이 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었고 순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널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없어져서. 미안해, 순이야. 용수의 손길이 순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순이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순이의 옷을 천천히 벗길 때 순이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용수 씨,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순이는 자신이 다시 19살의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용수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의 목선, 어깨, 등의 굴곡을 순이는 손끝으로 느끼며 그 순간을 온전히 기억하려 했지요. 밤새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용수의 숨결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라 영혼의 만남이었습니다. 왜 3년 만에 나타난 거야? 새벽녘 용수의 품에 안긴 채 순이가 물었어요. 용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을 했지요. 순이야, 나 그 사이 결혼했어. 순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가 이제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럼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순이야. 난 널 잊을 수 없어. 다시 만나자. 하지만 을지로에서 서울역은 너무 가까운 탓이었을까요? 용수는 그 후로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니, 티켓을 자주 끊었지요. 순이는 가끔 용수가 자신을 그저 다방 아가씨로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어느 날 다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줌마 셋이 들어와 무작정 순이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용수의 아내와 언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이에게 온갖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지요. 창녀가 감히 유부남을 꼬셔. 용수의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순이는 그냥 맞았어요. 반항할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자신은 다방 아가씨일 뿐이었으니까요. 다방 손님들과 다른 여자들 앞에서 벌어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용수를 받아주지 마. 그러면 너희 다방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순이는 갑자기 복통을 느꼈어요. 병원에 가니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용수와 함께한 그 밤의 결과였지요. 하지만 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아이는 결국 유산되었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어요. 그날 나는 다방을 뛰쳐나왔어요. 짐도 챙기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달렸죠. 그게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순이의 발길이 닿은 곳은 종묘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며 숙식을 해결하게 되었지요. 그녀는 싹싹했고 일머리도 있어서 주인 아주머니가 좋아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서울에 왔던가. 순이는 종종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순이의 사연을 묻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작은 식당은 순이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파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맛있다며 찾아주기 시작했죠. 순이는 40년 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김용수의 손자 앞에서 천천히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가게 안 젊은 남자는 숙연한 표정으로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요.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찾으셨대요.
하지만 끝내 찾지 못하셨고요. 젊은 남자 김준호는 할아버지 용수의 부탁으로 순이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5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된 용수는 병세가 깊어질수록 순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했지요. 할머니의 이름과 다방에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파전을 잘한다는 것. 이 세 가지 단서로 반년 넘게 찾아다녔어요. 정말 기적처럼 할머니를 찾게 되었네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짧은 편지였어요. 미안하다. 그때 널 지켜주지 못했다.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을 줄 알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순이와 용수가 함께 있었습니다. 다방 앞에서 찍은 것으로 보였지요. 순이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도 갖고 있지 않던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가능하실까요? 순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5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건넨 용수의 주소를 보니 그것은 서울 외곽의 요양병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프신가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많이 시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순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름 김용수. 그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보다 궁금함이 더 컸습니다. 그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왜 지금에서야 그녀를 찾는지. 내일 가보겠습니다. 순이의 결심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튿날 순이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만에 단장을 했지요. 낡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옷은 20년 전 조카의 결혼식 때 입었던 연한 분홍색 원피였습니다. 비록 옷은 낡았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보이고 싶었어요. 준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의 풍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변한 모습, 높은 빌딩들, 넓어진 도로.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용수의 모습은 여전히 30년 전 그대로였지요. 할머니,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분에게 시집가지 않으신 이유가.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을 붙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인생이 지나가는 법이야.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그게 내 전부가 되었지. 그리고 마음 한편에 내 할아버지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순이의 심장은 마치 19살 소녀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안내를 받아 3층 병실로 향하는 동안 순이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용수를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 한때 건장했던 용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순이는 그의 눈이 예전과 같은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순이 할머니를 모셔왔어요. 준호의 말에 용수의 눈이 커졌어요. 순,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 순이 맞지?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마침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며 순이는 천천히 용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용수 씨. 용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이는 그 손을 잡았고 둘의 손가락이 얽혔어요. 주름진 두 손이지만 그 감촉은 5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이 늙은 몸뚱이로도 보여주고 싶더라. 용수의 말에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따뜻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가 사라진 후에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용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아내와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고 회사도 그만두고 널 찾아다녔지. 하지만 넌 어디에도 없었어. 순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용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공장을 물려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았지. 아이들도 태어났고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항상 내가 있었어. 순이는 용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비록 겉으로는 평범한 전집 주인으로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용수를 생각했고 순이는 용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비록 겉으로는 평범한 전집 주인으로 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용수를 생각했었습니다. 아내가 10년 전에 먼저 떠났어. 그리고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내 얼굴이었어. 기억이 하나둘 사라지기 전에 널 꼭 만나고 싶었지. 용수는 천천히 베개 밑에서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순이를 찾아다녔던 기록이었습니다. 다방 이름 여러 지역의 식당들, 그리고 수많은 헛된 단서들. 50년 동안 그는 결코 순이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이야, 그날 그 모텔에서의 하룻밤을 기억하니? 용수의 눈빛이 갑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순이는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으니까요. 비가 많이 왔었지. 순이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래,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우리 심장 소리 같았어. 용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공유했습니다. 빗소리, 서로의 체온, 속삭임, 그리고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교감.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스쳤을 때의 느낌, 내 웃음소리, 그리고 용수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당신 얼굴을 비쳤었죠. 순이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용수는 떨리는 손으로 순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그녀의 얼굴이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19살의 순이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내 생각을 했지. 용수의 고백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수 씨, 그날 이후 나도 비 오는 날이면 창문을 열어두었어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감정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었던 서울역 근처 골목길, 커피를 마시던 작은 다방, 그리고 용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 정말 미안해, 순이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처는 이미 오래전에 아물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용수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용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약해졌습니다. 내가 진짜 남편이 되어줄게. 순이는 그 말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생이라니. 이번 생에서는 이루지 못한 꿈을 다음 생에서 이루자는 약속. 그것은 너무나 슬프고도 아름다운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매주 3번씩 용수를 찾아갔습니다. 가게는 오랜 단골 손님인 할머니에게 맡기고 정성껏 만든 전을 도시락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지요. 전을 부치는 솜씨가 좋은 순이는 때로는 병원 구내식당을 빌려 용수를 위해 특별한 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좋아했던 김치전, 부추전, 그리고 특히 파전. 용수는 순이가 만든 전을 먹으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행복해했습니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으세요? 순이는 용수의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부부처럼 편안했지요. 오늘은 내가 만든 거면 뭐든지 좋아. 용수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때로는 순이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손맛만큼은 언제나 기억했어요. 그날은 특별했습니다.